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투쟁 대장정. 여당은 이를 두고 대권 노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투쟁은 없었다. 이것은 민생투쟁인가 대권투쟁인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네 알았습니다. 네. 무슨 말을 못해요. 자,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지금 긴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가겠다. 어느 마을이든지 들어가서 마을회관에서 잠자고 밥을 주면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길어지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대권 욕심에 국회를 볼모로 대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자기가 공안검사로 조사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좌파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좀 반대였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안검사로 담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게 사실 좀 불리한 카드였는데 그걸 역으로 좀 뒤집은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민생을 챙기려면 패스트트랙부터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영상과 녹취 보시죠. 누구의 집 앞에서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찍어봤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 사회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파고들어서 이 정부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좌파 혁명 세력입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 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하라고 걸어가지고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요약하면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못 해본 나라를 살리기에만 전념했던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권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대권 투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국회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파탄낼 수는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황교안 대표의 좌파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조금 민생행보하는데 계속 주장하는 여기 좌파 독재 얘기를만 하셔서 그것이 민생행보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중요한 게 지금 우파 변호사들, 좌파 변호사들, 민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민변은 아닙니다. 근데 민변에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부추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는 무료로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그거하고 뭐 그거 때문에 소송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조금 팩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뭐 제대로 돈 한 번도 안 벌어본 전 비서실장이지만 안 벌어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정상적으로 안 벌어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애썼던 분이고 물론 저는 임종석 전 실장하고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님께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시각이나 그런 균형감 있는 발언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물론 선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면도 좀 있고요. 좀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좌파, 우파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좀 부적절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87년부터 90년까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검사를 갖다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임 검사는 아니었고 조금 경력이 있는 때. 근데 그때 이제 89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학교 4학년 때였을 테니까 예. 그때 이제 전대협 의장도 했었을 거고 그때 아마 조사를 갖다 했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황교안 대표한테는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일단 그 생각은 들고요. 예. 근데 일단 황교안 대표가 뭐 여기 사진도 나와 있지만은 이미지가 되게 반듯하고요. 예. 그다음에 살아온 경력을 갖다 쭉 보면은 뭐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같이 딱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외투쟁은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장외로 나갔을 때 굉장히 어색해 보였고 어색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장외투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예. 아 이게 맥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장외투쟁이 효과가 있게 된 원인이 저는 사실은 현 여당이나 현 정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된 거는 근래 정말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청년 취업 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외로 나갔을 때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저렇게 밖에서 열렬히 지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예.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먹힌다. 김영주 의원 또 대선 대권 행보 좀 느낌이 이미 뭐 대권 행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얘기 하신 했죠. 것 이미 같은데. 뭐 예. 대선 후보 뭐 공약집 자료 만드는 예. 사진 자료 만드는 어허. 그런 부분인데 맞아요. 좀 그렇게 아쉬운 얘기하셨죠. 거는 뭐 대권 행보도 좋고 민생 투어 좋은데 제대로 된 민생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뭐 노동조합을 가든 뭐 사회적 중소상공인들과의 정책적 대안도 좀 들어보고 왜 문제가 되냐, 정부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소와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자기가 하는 얘기는 계속 말하자면 뭐 이렇게 좌파에 대한 공격, 그야말로 어떤 그 극우 공안 검사로서의 포지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또 지금 하신 말씀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좌파들이 투쟁에서 뺏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독재나 기득권에 대한 어떤 방어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본인이 과연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길거리로 나섰으면 본인은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당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 그 대권 행보, 대권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야당 대표가 대권 행보 해야지요. 그래서 오히려 확실한 대권 주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야 그 야당이 사실은 지지도 올라가고 소위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도 모이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총선에서 더 힘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황 대표 지지율이 가장 차기 후보 중에 높다고 하지만 거기에 한 10% 정도를 더해야지 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과거에 유력 당지자, 야당 당지자들은 사실은 당 지지율하고 개인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면서 당 지지율도 올리고 그 차이는 줄이는 이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 대표는 절대 국회를 놔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야당의 활동 공간이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국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 바로 외통위 소집하고 국방위 소집해가지고 얘기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획재정이 소집해가지고 예. 따져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위 그 좌파에 대한 것이 그게 실제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중적인 공간에 나가서 그걸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 건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 돈 번 좌파들 많습니다. 그리고 AI에 관심 많은 사람 좌파들도 많고 그렇게 소위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이해해가지고 실제로 이 정당 간에 있어서 진영 간의 대적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권 주자로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인혁당 사건 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막말하고 심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는 온 진영 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언행을 전부 다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보다 더 언행을 특히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이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부르기는 하고 또 일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좌파, 우파 이런 표현들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여기서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 예. 그 학제적으로 얘기하면 예. 결국 사회주의 쪽이냐 예. 아니면 민주주의 쪽이냐 예. 이런 걸 가를 때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가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좌파라고 부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얘기처럼 저 들리잖아요. 그 프레임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좌파와 우파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유능과 무능의 의미로 따져야지 좌파 혁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먹히겠느냐. 정말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 좌파냐. 지금 민주당이 좌파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사람들이 교수급 이상. 사람 지식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보다는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약간 복지와 경제 자체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소득수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능이냐 무능이냐 여기에 더 프레임을 갖고 따져야지 제가 볼 때 좌파 혁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왜냐하면 좌파 혁명을 하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재벌을 어떻게 만납니까? 좌파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이 정부의 잘못된 점들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가 낮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자꾸만 이 정부에서 떠나가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경제를 못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타켓 마케팅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야지 자꾸 좌파 혁명하면은 일부 몇몇 사람들은 박수치기는 좋을 겁니다. 예. 하지만 박수에 중독돼서는 제대로 된 표넓이는 현상으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고지를 가기 위해서는 민생 탐방을 하되 박수 부대에 그 박수에 중독돼서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것은 결국에는 좌파 혁명 프레임 씌우면은 포퓰리즘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집권 정당으로 다시 한번 한국당이 가기 위해서는 그게 이것은 결국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제 황교안 대표하고 한번 식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요. 좌우파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과거에 이제 이 한국 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었었고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쉽게 안 쓰는데
학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실제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고요. 좌파, 우파 내부에 소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경제 문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개인과 경제 주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파의 개념이고 소위 국가의 개입을 더욱더 많이 하자라는 것이 좌파의 개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과거의 통진당 같은 경우는 수구 좌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에 있는데 점점 좌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수구 좌파, 수구 우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우파로 오고 있는 거고 그럼 중도 우파로서의 확장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좌우 논쟁을 뭐 할 적에는 아닙니다만 김영주 의원은 혹시 정태근 의원의 좌파 우파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뭐 현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현재 지금 한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예. 그것이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복지 정책이 너무 지나치다. 이제 그런 것이고 실제로 학회청이 오히려 어떤 말하자면 지식청이 아니라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지식청보다는 좀 일반적인 또 흔히들 일반 뭐 고연령층을 향한 타겟팅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깊이 있게 뭐 토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공유 경제 완전 좌파적 개념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 다 좌파 개념이에요. 전 세계의 흐름이 좀 그렇게 가 있고 이미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모든 세계의 시스템이 우파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보면 수출 주도형 혹은 기본적으로 어떤 낙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북구형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걸 좌우파라고 논의하기도 또 어려운 그야말로 경제 교과서도 다시 써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는 해도 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잠시 우리 패널들의 내공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권혁기 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예. 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때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뭐 좌파 독재 프레임은 어느 일정 기간은 사용하되 총선이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 중원, 중도층을 향한 확장성 확장 정치에 나설 거라고 봤는데요. 오늘 저 발언을 듣고 이게 저분이 이 공안검사의 시각에서 아직 못 벗어나시고 정치를 하고 있거나라는 아플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 그리고 이제 민변의 인권 활동을 저렇게 좌파라고 단정 짓고 좌파 혁명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새는 뭐 오른쪽 날개가 튼튼해야 멀리 날 수 있지만 왼쪽 날개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중 정치인은 중원을 향해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확장성을 일단 포기한 행보를 일으켜줘서 큰 실망입니다. 그 민생 투어라는 이름만 민생이지 사실상은 색깔론 투어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장에 한국당 지지자들의 환호에 좀 많이 취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수많은 민주당 좌파 중에 왜 하필 임종석 실장을 예를 들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글쎄 궁금한데요. 대권 행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총선 행보도 하시려나 봐요. 임종석 실장하고 총선에서 붙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 유독 한 사람만 이렇게 탁 집어서 아하. 저렇게 돈 벌어봤냐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예.